138페이지에 다양한 사회 불평등에 대한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불평등이라고 불리는 현상들을 138입니다. 불평등 현상들 중에 우리 사회문화 교과서에다가 몇 가지 해놓으면 사회적 소수자, 그리고 성불평등, 그리고 세 번째 뭐예요? 빈곤 문제. 이렇게 세 가지만, 여러 가지 차별이 있는데 특히 이 세 가지만 중점적으로 해가지고 교과서에서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차별이 일어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살펴보는 중이에요. 이 단원에 나오는 내용들은 실제로 우리 전에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처럼 사회문화 뭐 새롭게 공부하는 개념을 막 챙겨갖고 좀 익히고 공부하고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는 그런 단원이라기보다는 진짜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우리가 책으로 읽어보는 느낌으로 진짜 우리 사회 공부할 수 있는 정말 좋은 단원이야. 너무 좋은 내용들인데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 내용들을 공부한 거를 수능에서 뭐 어떻게 나오냐? 거의 표분석 문제로 나오는 거예요. 좀 안타까운 단어인지 사실. 일단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세 가지 중에 사회적 소수자 먼저 볼게요. 사회적 소수자. 우리가 사회적 소수자라고 하면 제일 떠오르는 사람들 다 얘기해보세요. 누가 우리 사회의 소수자일까? 장애인, 노인, 노약자, 장애인, 노약자, 또 외국인 노동자. 좋아요. 또 여성도 소수자 같대. 좋아요. 또 노숙자. 그러니까 좀 다 통틀어가지고 좀 경제적 약자 이렇게 할까?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또 누가 있냐? 사회적 소수자. 성소수자. 깔끔해요. 성소수자도 굉장히 지금 차별받고 있잖아. 우리 사회 소수잖아.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한 내용을 공부할 텐데 우리가 여기 선생님이 정리해 놓은 걸로 살펴볼 거 뭐냐면 사회적 소수자의 의미만 정확히 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우리 교과서에서 네 가지 조건으로 사회적 소수자들이라면 이런 거다라고 정의를 할 때 네 가지 조건을 했어요. 첫 번째는 신체 문화적인 특성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해놨어요. 신체적인 특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너희가 아까 얘기한 장애인을 예로 들었을 때 분명히 일반 사람들에 비해서 신체적으로나 아니면 어떤 정신적으로나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어야 돼. 두 번째로 문화적인 특성이라는 거는 우리가 갖지 않은 소수만 가지고 있는 뭐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누리는 문화. 이거 특성 뭐 무슨 성 하면 좋을 것 같아? 사회성, 문화의 속성 5가지의 사회성, 특수성 이런 건 있지도 않았어요. 와, 니네 이렇게 다 이렇게 삭제시키는구나. 시험을 안 보니까 아주 이렇게 한다는 거죠 지금. 내가 얘기해줄게. 공유성, 축적성, 변동성, 학습성, 총체성 이렇게 있었어요. 그들만 가지는 문화. 뭐라고 하면 돼? 무슨 성? 공유성. 공유성.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어야 된다. 두 번째, 정치, 경제, 사회적 모든 분야에서 영향력이 적어야 돼. 그러겠죠? 만약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의 어떤 지위가 엄청 높은 사람들이라면 그 사람도 사회적 소수자라고 부르기 좀 애매하겠죠. 자, 이것까지 갖춰고 세 번째는 실제로 다른 대부분의 구성원들로부터 차별을 받고 있어야 돼요. 거기다가 사람들이 제일 많이 놓치는 게 네 번째가 거기 속한 사람들이 우리는 사회적 소수자야, 차별받고 있어 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끼리 그런 집단의식, 공동체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네. 자, 이런 네 가지 조건을 갖추면 우리가 이 사람들 사회적 소수자라고 불리는데 좀 특징으로 봐가지고 자세히 보면 사회적 소수자 할 때 가장 우리가 쉽게 넘어가기 쉬운 그런 오류가 뭐냐면 사회적 소수자니까 엄청 도구민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야. 이해가세요? 여기 보시면 첫 번째로 구성원 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구성원 수로 사회적 소수자를 정한다고 한다면 우리 사회에서 여성이 사회적 소수자일 수가 없지. 남자보다 더 많을 수도 있는 거잖아 사실. 맞아요. 이해가시죠? 미국에서 인종 문제로 놓고 봤을 때 흑인, 백인 놓고 봤을 때 누가 사회적 소수자야? 흑인. 흑인인 거 아시죠? 흑인 인구가 얼만데?
그러니까 구성원 수에 따라서 수가 적어서 소수자다라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는 게 제일 중요한 점이고, 당연히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나 영향력, 이 크기가 사회적 소수자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 나누는 기준들 쭉 적어봤어요. 성에 의해서 나누겠죠. 남성, 여성, 나이에 의해서도 소수자를 만들 수 있나? 차별할 수 있나? 오이. 어린이? 이런 거 어때? 우리 차별받는다. 청소년들이. 우리는 나이로 차별받고 있는 사회적 소수자다. 왜 차별받니? 나는 술을 마시고 싶은데 술을 우리한테 못 팔게 법을 만들어 놓고, 이런 차별이 별로 안 와닿지. 오히려 이런 건 있어요. 예전에 지난 일인데, 나이 가지고 사회적 소수자를 만들었다가 이 헌재에서 판결 때문에 위헌 판결이 난 게 뭐였냐면, 예전에는 공무원 시험에 나이 상한선이 있었어. 몇 센지 기억? 30 몇 세인가 40세인가 기었을 거야. 그 이상이 된 사람은 시험을 못 봐. 그러니까 한번 이 사람이 뭐 다른 일 하다가 공무원을 한번 해봐야겠다 해가지고 좀 늦은 나이에 공부를 해가지고 시험 보러 가서 합격이 됐는데, 나중에 면접 때 가보니까 시험일 기준으로 자기가 만 몇 세가 되는 거였나 봐. 근데 시험 규정에는 그 해 1월 1일부로 넘었으면 안 된다고 되어 있던 거지. 하고 마지막에 합격하려고 갔는데 취소가 된 거야. 나이 제한에 걸려서. 하고 너무 억울하고 해가지고 갔다가, 잠깐만, 내가 이걸 잘 못 봤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공무원 시험 보는데 나이를 상한선을 정해놨지? 이거 아닌 것 같다고 했다가 이겼어요. 위헌 판결 나가지고 지금 공무원 시험 나이 제한 없이 볼 수 있습니다. 그거 맞는 것 같아. 그런 것도 있고, 인종이야 뭐 당연히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인종 가지고 사회적 소수자가 근래는 많이 없었다가 최근에 많이 생겼지. 아까 누가 얘기했는데 외국인 노동자 같은 경우 인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많이 차별받을 거예요. 근데 앞으로 대한민국 사회도 최소한 20년, 30년 지나면 어마어마해질 거야. 외국인 노동자 또는 다른 인종의 사람들이 갈수록 심해질 겁니다. 종교 문제도 뭐 사실 우리나라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크게 국적, 뭐 신체 특성, 사상, 취향, 아까 사상이나 취향 같은 데서 이제 성소수자 얘기도 나올 법한데, 그런 기준이 다양하고, 마지막 세 번째 특성이라고 한다면, 예전에 선생님 지금 친하게 하는 모임하는 형 중에 한 명이 영암마트에서 정육 코너에서 일하는 형이 있어. 조선시대 때 소나 돼지 잡아가지고 고기 자르는 사람 사회적 지위가 어땠을까? 그냥 낮은 게 아니라 아예 진짜 거의 제일 사회에서 낮은 취급을 받았거든. 백정이라고 불렸거든. 정말 낮은 기분. 지금 그 형은 선생님 월급 받는 거 한 5배는 벌걸? 백정하고 말지 돈 5배 버는데 너희 같으면 안 그래? 무슨 얘기냐면, 그 사회적 소수자라고 정해지는 건 그 계층이 사회적 소수자다 딱 정해지면 절대적으로 계속 가는 게 아니고, 시대나 상황, 장소에 따라서 계속 바뀔 수 있다. 이런 표현입니다. 이해가시죠? 우리나라에서 뭐 파키스탄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가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 소수자지, 그 사람이 파키스탄 돌아가고 내가 그 친구 집 놀러 가면 내가 소수자가 될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사회적 소수자는 상대적인 규정이다라고까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밑에 양상 해결 방안 내용은 여러분들이 복습하면서 교과서에서 직접 보고 몇 줄 안 되니까 정리를 핸드노트에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대답 좀 크게 해보세요. 아시겠죠? 네.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뭐 볼 거냐면, 양상하고 해결 방안 여러분들이 할 거니까 거기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들의 그 예를 좀 찾아가지고 보여주려고 합니다. 유리천장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유리천장? 유리천장이 무슨 말일까? 보이지 않는 차별을 해결. 오, 깔끔하게 얘기했네. 천장인데 천장이 유리로 되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위가 보여 안 보여? 보여요. 보여.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올라갈 수 있어 없어? 못 올라가. 이거는요, 1970년대에 미국에서 남자들이 일반 기업에서 승진을 막 하는데 같이 들어온 여성 동기들은 승진을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상황을 보고 미국 기자가 일간지에 글을 쓰면서 처음 썼던 말인데, 그 표현이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사회학 용어로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터넷에 찾아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유리천장이라고 하면 여성이 직장에서 승진하는데 장애가 돼서 성공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다. 그림 잘 표현했지 이렇게. 그래서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여성들 또는 뭐 이것뿐만이 아니겠지 뭐 학벌이 좋지 않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뭐 우리는 출신이 출신도 있겠네. 전라도라는 또 그걸로 예전에 막 차별하고 막 이런 것도 안 좋은 습관들도 있었잖아. 출신, 뭐 성 배경 이런 것 때문에 승진이 막혀지는 이런 현상, 이걸 유리천장으로 부른다는 거예요. 사회 차별의 가장 대표적인 하나의 예고요. 또 교과서 나와 있는 것들 보면 또 외모지상주의. 이것도 굉장한 사회적 소수자 차별이 될 수가 있어요. 물론 선생님은 공감이 안 돼. 한 번도 이런 걸 느껴보지 않았겠지만. 니네 미스 코리아가 뭔지 알아? 미스 코리아? 지금 없어졌는데 한 10년 됐나 벌써 없어진 지? 1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정말 20대 초반에 예쁘다 동네에서 소문난 여자들은 전부 수영복 막 진짜 야한 거 짧게 다 입혀가지고 일렬로 쭉 세워놓고 누가 제일 예쁜가 뽑는 대회가 있었어요. 내가 말을 좀 원색적으로 해서 그렇지 지금 내가 생각하면 이건 이상하지만 그때 당시엔 아무도 이상하다고 생각 안 했어. 당연한 거야. 그래서 미스 코리아 1등 하면 진, 2등 하면 선, 3등 하면 미. 그래서 실제로 지금 영화배우나 탤런트들 중에 미스 코리아 출신 막 이런 얘기 들어봤죠. 진짜 많이 뽑았어. 근데 그 그림을 한번 보면 선생님이 안 그래도 좀 찾아봤는데 너무 이렇게 MBC, SBS, KBS에서 방송해요. 2020년 우리나라 최고의 미녀를 뽑는다 막 이런 거. 여학생들 어때? 나가고 싶다 뭐 이런 느낌이야? 그러면 안 되는데. 이게 뭐 옷이 얼마나 선정적이냐를 떠나서 그냥 야 이거 안 되겠다. 와 이거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어마어마하게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의 잣대에서는 사실 말이 왜 폐쇄됐을지 알겠지. 외모지상주의. 지금은 이런 거 많이 없겠지만 인터넷에서 한번 뜨겁게 논의가 됐었던 막 그런 내용인데 뭐 출시가 인정한 출시가 있어? 여기 우리 학교 앞에도 있다면서. 뭐 알바생을 뽑는데요. 시간 뭐 페이가 이럴 텐데 여기 가보세요. 외모 자신 있으신 분만 연락 주세요. 이렇게. 근데 이것도 너무나 완화된 그거야. 옛날에는 진짜 기업에서 여자 직원을 뽑을 때는요 학벌 뭐 이런 거 필요 없어. 몸매하고 얼굴이 돼야 아예 노골적으로 이렇게 써놓으니까. 근데 누구나 그 시대 때 우리는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했어. 여자는 얼굴이지. 여학생들 들으면 어때? 남학생들은 어때? 여자는 얼굴 아니야? 어때? 어떻게 생각해? 니네가 대답을 안 하면 내가 계속 쓰레기같이 나오잖아. 뭔가 얘기를 해줘야지. 선생님도 그렇게 사회화가 됐기 때문에 나도 어렸을 때는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 여자는 얼굴 예쁜 게 최고지. 뭐 공부해서 뭐해. 여자들이 집안일이나 잘하면 돼. 애기나 잘 키우고. 뭐 한다고 밖에 나가가지고 운전하고 막 짜증나 죽겠는데 운전도 못하면 집에서 애나 보지 막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와, 정말 나랑 안 맞는 사상을 얘기하니까 진짜 힘들다. 이런 거 많이 봤죠. 그런 것도 다 여성을 사회적 소수자로 보는 시각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외모지상주의 이것도 너무 심합니다. 아니 외모지상주의 봐봐. 우리나라에서 외국 동남아나 중국이나 일본에서 우리나라에 여행 오는 게 무슨 여행이 있어. 성형 패키지가 있잖아요. 강남 와서 어디서 뭐 하고 어디서 뭐 하고 어디서 쉬었다가 귀국 막 이런 일정을 짠대잖아. 얼마나 우리 사회가 외모지상주의에 찌들어 있는지 알겠죠. 여러분들이 얘기한 장애인 아까 신체적 특성으로 사회적 소수자라고 보면 된다고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과서에 보시면 장애인 특별법이 있어요. 장애인 고용 특별법. 이 내용 선생님도 오랜만에 너희들 보여주려고 찾아봤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 그리고 민간 기업에서 아마 이게
여기는 이제 표로 그냥 나타난 건데 이 자세히 법률 안을 보면 뭐 몇 명 이상 기업체라고 이렇게 명시가 돼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 저희 아빠 엄마하고 두 분이서 그냥 알바 안 쓰고 치킨집 하시는데요. 저희도 장애인을 의무로 고용해. 어떻게 고용해? 알바생 쓰기도 힘든데. 그래서 뭐 50인 이상, 100인 이상 기업 뭐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요. 그런 데서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선발해야 된다. 장애인을 고용해야 되는 걸 법으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정리할 때 타인 소수자 차별 방안 중에 뭐 제도적인 측면에 어떤 예가 되겠네, 그죠? 그래서 실제로 국가 지자체에서 공무원 시험 뽑을 때, 선생님들 임용 시험 뽑을 때 보면 공고를 내잖아. 그러면은 일반 몇 명, 장애 몇 명 이렇게 나눠서 뽑아요. 3.4% 이상은 무조건 뽑게 되어 있었네. 이해가시죠? 이런 식으로 사회적 소수자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하나 예가 될 수 있고, 외국인 근로자야 뭐 그동안 계속 많이 뭐 문제가 되었던 거고.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 보면 외국인 근로자 혹은 이민자를 이웃으로 삼고 싶지 않다에 대한 인식 조사를 했을 때 미국하고 호주에 비해서 한국이 월등하게 높다. 이렇게 된 원인에는 선생님이 생각할 때는 여러분도 다 느끼겠지만 우리나라는 얘네들하고 다르게 인종이 어때? 우리는 단일 민족이잖아. 대부분 얘네는 섞여 사는 게 익숙하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유독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이 신보가 나쁘다 그래서 그렇다 이렇게 나왔다기보다는 그런 측면이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런 인식이 많이 있다는 점 아쉽긴 하지만 갈수록 좋아지겠죠. 이제 어차피 싫어도 같이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이 계속 와. 오늘 아침에도 선생님 뭐 뉴스 들으면서 와보니까 우리는 너희 김 좋아해? 김? 네. 김 밥도둑이잖아. 예. 집에 먹을 거 없으면 김에 싸서 먹고 하면 좋은데 김 가격이 물가가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게 정상인데 김 가격이 계속 떨어진대요. 나이스. 왜 그러냐 봤더니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김의 생산량이 계속 늘어나서 그런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찾는 양은 그렇게 변동이 없이 일정한데 김 생산량이 이렇게 늘어나면 가격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 김을 양식하고 그 김 굽는 그런 산업에 종사하는 인원들은 계속 준다는 거야, 우리나라 사람들이. 근데 어떻게 생산량이 늘어나냐고. 뭐 로봇가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게, 그죠? 그래서 찾아봤더니 그 빈자리를 누가 다 해? 외국인 노동자들이 다 하고 있었다는 거지. 힘드니까 한국 사람도 그런 거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업종을 고를 때 한국어 시험을 본대. 한국어 능력 검정 시험을 보겠지. 그래서 성적이 높은 친구들은 제조업, 공장이나 이런 데로 가고 성적이 너무 낮아.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고 한 친구들은 전부 어촌 농촌으로 다 돌린다는 거야. 그럼 거기 가서 세상에 이번에 나왔던 얘기 들어보니까 김 공장에서 김 그 바다에서 양식하는데 일을 했던 친구가 1년에 며칠이에요? 365일인 건 알아요? 네. 감사합니다. 363일을 일을 했더라고. 뭐 불법 체류자도 아니고 근로계약서도 정당하게 쓰고 왔는데 363일 일했으면 월급 어마어마하겠지. 우리 근로기준법에 맞게 월급만 줬어도 휴일 수당에다가 특별 뭐 야간 수당에다 하면 대박 날 거야. 연가가도 휴가도 하나도 안 썼잖아. 근데 제대로 줬을까? 한국 사장들이? 내가 사장이어도 제대로 줄까? 얘네가 왔는데 아무것도 몰라. 돈에 대한 개념도 별로 없고 가난한 나라에서 왔고 누구나 돈 앞에서 그렇게 이기적으로 한 사람의 인격이 무너지든 어쩌든 돈 앞에서 그럴 수도 있다는 것 때문에 참 무섭기도 해. 우리도 그렇게 될 수도 있잖아.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외국인 근로자까지. 그 다음에 선생님이 생각하는 가장 하이라이트는 뭐냐면 성소수자지 않을까. 우리 사회의 사회적 소수자라고 한다면. 왜냐면 우리는 사실 종교가 막 나눠져서 크게 분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성소수자 때문에 분쟁이 지금 제일 심했거든. 너희가 모르는 사이에. 차별금지법이라고 들어봤어요? 차별금지법? 이게 세상에 2007년도부터 국회에서 입법을 하려고 시도를 계속 했는데 입법이라는 거는 국회에서 국회의원 10명 이상이 발의를 해요. 이 의안을 만들고 싶다라고 발의를 하면
국회의원 300 상임위 거쳐서 국회의원 최종에 300명이 의결해가지고 이 법을 만드는 거거든. 근데 세상에 2007년부터 발의만 계속 하고 있는 거야. 입법이 됐다는 거야, 안 됐다는 거야? 안 된 거예요. 선생님 역사를 쭉 살펴봤어요. 쭉 보니까 이제 지금 여기 보시면 2020년 장혜영 의원 등 10명 발의안이 나왔다는 거 지금 올해까지도 나왔다는 건데 이 차별금지법에는 우리가 사회적 소수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차별하면 처벌도 하고 차별하는 거에 대한 걸 아예 못하게 하기 위한 그런 조치를 많이 해놓은 거야. 이 법을 반대할 국회의원이 있을까? 아 갑자기 누가 일반 상식으로 야 차별 좀 하자. 아니, 여자는 인마 집에서 일해야지. 아니야 집안일 하는 게 낫지 인마.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 다 차별하지 말자는데 박수 치겠지. 근데 왜 이게 입법이 안 됐냐 쭉 봤더니 2020년 것만 딱 보니까 뭐가 문제였냐면 다른 건 다 떠나서 성적 지향 요거는 우리가 최소한 요거 차별 방지는 못하겠다 해서 뺀 거야.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이 동성애에 관한 내용은 아직 보수적인 인식이 너무나 많고 특히나 기독교 집단이 어마어마하더만. 물론 선생님 지금 뭐 기독교 집단에 대한 비판은 아닙니다만 절대로 그냥 그 종교 교리에 의해서 거기는 그냥 어떤 교회마다 또 생각도 다를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그 사안에 대해서는 통일인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아? 맞아요. 아니야? 수빈이 교회 다녀? 근데 축제? 퀴어 축제? 오 거기를 갔다 왔어? 어. 아 그럼 교회가 전부 다 그런 건 아니구나. 다수는 아무튼 동성애에 대해서는 절대 교리 어긋난다고 생각을 하지. 근데 또 기독교가 우리 사회가 가진 힘이 너무 크잖아요. 근데 요즘 교회 다니는 애들 없더라. 교회 다니는 사람 여기 봐봐. 기독교 인구가 우리나라 거의 뭐 30% 40% 된다고 선생님 들었는데 3명 4명밖에 안 되네. 교회에서 들어봤어? 동성애 관련된 거? 네. 당연히 반대지. 아 교회에서는 이제 반대하라고. 반대. 지인의 교회는 언급 잘하는. 이런 언급 안 해? 잘? 아 그래. 그러니까 보통 교회들은 그냥 그러나 보다. 크게 나서서 막 이렇게 하진 않나 보다. 근데 이제 좀 정치적인 색깔 많이 띠는 교회들이 나와가지고 이런 거 막 선생님 집에 갔더니 엄마한테 문자가 막 이렇게 오더라고. 엄청 길게 카톡으로 막 지금 문재인 정부는 뭐 재앙을 만들고 있고 막 동성애가 되면 막 이렇게. 물론 선생님은 개인적으로는 뭐 내 의견까지 필요 없고 어쨌든 그 문제 때문에 도저히 그게 합의가 안 돼가지고 지금 또 이게 난관에 부딪혀서 아직도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안타까운 일이야. 근데 물론 이게 우리나라 문제만 아니고 미국도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좀 진보적인 생각을 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개방적인 사회에서도 50개 주 중에 거의 주별로 법이 다 다르니까 동성결혼 합법화한 데가 몇 군데 안 돼요.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달라서. 물론 이제 북유럽 쪽이나 좀 옛날 구교, 그러니까 신교 쪽을 믿는 쪽이 아니라 구교가 지배적인 유럽에서는 대부분 동성결혼 합법화가 많이 되어가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 되면 한번 읽어보세요. 차별금지법이 지금까지 어떻게 되고 있었나 내용 읽어보면 재밌더라고. 성까지만 볼게요. 성불평등까지만. 성불평등. 두 번째가 이제 성불평등입니다. 사실 사회적 소수자에서도 성이 하나의 기준이었기 때문에 크게 다른 내용은 아니야, 그죠? 그래서 두 번째 성불평등 내용 보면 교과서에 재밌는 얘기가 있더라고.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잘 안 보이는 친구들 예선이 읽어줄 테니까. 아빠하고 아들이 승용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아들이 크게 다칩니다. 그래서 아들이 응급실로 옮겨졌는데 의사가 응급실에서 애기를 딱 보자마자 아니 우리 아들이 왜 여기 있는 거지? 이랬다는 거야. 그래서 갑자기 문제가 의사와 이 아들의 무슨 관계일까요? 이렇게 물어봤어.
어때? 이 환자하고 의사는 무슨 관계였을까? 아 의사가 엄마네. 아 의사가 여자네. 지금 충격을 받은 사람들은 그나마 양성평등 어떤 그게 좀 깨어있는 친구들이고 아직도 뭐지? 새아빠인가? 이 지랄하는 애들은 아직도 양성평등 인식이 먼 친구들인 거야. 대박이다. 의사는 누구였어? 엄마. 엄마야? 지입어? 아, 야, 왜요? 지가 나를 너무 넘었다. 왜요? 청출 어람이 됐어. 그러니까 여기도 아빠. 그러니까 동성 부부일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아, 그럴 수도 있네. 통성. 그럼 입양? 그치 입양이지. 아, 그럴 수도 있겠다. 그렇지. 둘 다 아빠지 뭐. 아 진짜 그럴 수도 있겠네. 대단한 생각이다. 진짜 상상도 못했네. 근데 아직 너희는 지금 뭐지? 아빠는 방금 같이 사고 나는데 이 생각을 했다면 당연히 의사 선생님 남자가 아니었을까 이런 게 좀 인식을 자리 잡고 있었던 거지. 아 대박이다. 선생님도 이거 처음 봤을 때는 뭐지 막 이랬어. 쟤 잘 만든 거 같죠? 자, 우리 인식이 그러는 거라는 거예요. 성불평등의 의미라고 한다면 간단하게 차별하는 근거가 하나밖에 없어. 그냥 경훈이 너는 여자니까 나는 남자니까 오케이? 이게 차별하는 근거 하나, 이게 정확히 이거 하나밖에 없다는 거고 요인이라고 한다면 성불평등을 만들어낸 요인이라고 한다면 우리 교과서에도 설명이 돼 있지만 사회화를 차별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여기 섹스하고 젠더라고 써놨는데 뭐 이건 얘기 많이 들어봤죠? 그냥 생물학적인 성, 남성이냐 여성이냐, 그러니까 XY냐 염색체가 XX냐 이걸 말하는 거고 젠더는 사회적 성이에요. 남성다움과 여성다움 이건데 이걸 사람들이 이제 구분을 잘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 게 성불평등을 바라보는 요인의 하나의 관점인데 차별적인 사회화를 한다는 거는 이렇게 해볼까? 경원이하고 경은 이름도 비슷하네. 경원이하고 경은이가 내 아들 딸이야. 둘이 낳았어 내가. 쌍둥이로 낳았어. 이란성 쌍둥이로. 너희 당연히 생각해봐. 어린이날이 됐어. 얘네가 이제 한 6살 정도 됐는데 어린이날이 돼가지고 로봇을 샀어. 누구 거야? 경원이 거야? 경은이 거야? 경원이. 졸라 양성평등 의식 철저한 사람이 좀 하지 말고 경훈이 줄 수도 있지 않나? 있잖아. 당연히 누구 거야? 경훈이 준다고 생각하겠지. 경훈이는 옷을 사도 맨날 뭐 핑크색이나 그런 거 사고 얘는 뭐 파란색, 검은색 이런 거 사회화를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받아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죠? 경원이가 막 애기 때 식당에 장난치고 막 애들하고 막 뛰고 그러면은 그냥 조용히 해 경원아 다른 사람 이 정도로 끝날 수 있지만 경은이가 그랬다가 난리 납니다. 어디 가신 애가 여자애가 저렇게 뛰고 막 쟤 머시매 같아 하는 게 막 이런 말 자체가 얼마나 차별적인 사회의 어떤 그게 담겨 있는 거야. 이해 가시죠? 선생님 어렸을 때 제일 싫었던 말. 선생님 눈물이 되게 많거든. 난 되게 감성적이어서 내 성격이 그런 거라고 생각. 이게 약하다고 생각을 안 한단 말이야. 근데 아빠하고 어렸을 때 막 뭐 싸우면서 막 학창 시절에 뭐 얘기하면 막 눈물이 나는 거야. 너무. 근데 그게 막 남자는 태어나서 3번만 우리 얼마나 폭력적입니까? 3번 운 사람이 어딨냐 세상에. 말이 되냐? 3번 운 사람이 있을까? 그런 것들이 사회의 모든 모습들이에요.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도 계속 그렇게 사회화가 되는 거예요. 사회화는 우리 무슨 말인지 알잖아. 우리 사회의 전통, 가치관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는 거잖아. 그걸 어떻게 가르친다고? 차별적으로 가르친다고. 남성다움만 강조시키고 여성다움만 강조시키고 그러지 않은 모습에 대해서는 비판하고 지적하고 꾸지람을 준다고. 그러니까 나는 좀 더 씩씩하게 해야겠구나.
여자들은 나는 그냥 조신하게 하면서 남편 부양이나 잘하고 애들이나 잘 키우는 사람이 되는 게 맞구나 이렇게 만들고 있는 게 성불평등의 원인이라고. 이해가시죠? 두 번째가 남성 중심 가치관이라고 하는 거는 뭐 우리 사회에서 예전부터 가지고 있던 뭐 유교 문화의 산물이지 않나. 근데 유교 문화가 제일 심한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비단 유교뿐만 아니라 그럼 서양은 유교도 공부 안 했는데 예전에 여성들은 투표권도 안 주고 맨날 그랬겠어. 모든 사회가 문명 사회로 발전해 가면서 그 전에는 항상 여자들이 하는 임무가 뭐였습니까? 구석기 시대 때 우리 신석기 시대 때 한국사 공부해 보면 뭐해 여성들은? 집에서 뭐 애기 보거나 그죠? 남자들이 뛰어다니면서 채집하고 사냥하고 해서 오면 그거 가지고 같이 먹는 뭐 이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당연히 남자가 이 집을 이끌어가는 가장의 어떤 느낌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계속 그 변하지 않고 발전을 해온 거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 아빠가 주부를 한다는 게 우리는 아직도 사실 막 자연스럽지는 않잖아. 아빠가 앞치마 하고 쓰레기 버리고 장 보러 가고 애기 업고 다니고 엄마는 막 넥타이 하고 엄마가 막 담배 피면서 막 운전하고 막 일하러 가고 막 잘 너무 아직 불편하잖아. 우리한테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잖아. 그만큼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남성 중심의 사고가 계속 있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 사회가 됐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가 불편한 거죠. 선생님 이 자리에서 정확히 공언합니다. 결혼을 해서 애기 난다. 무조건 내가 육아휴직 할 거야. 멋있다. 뭐가 멋있어? 내가 너무 쉬고 싶어서 그런 건데. 애기는 누가 키우는 거예요? 같이 키우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선생님 때만 해도 뭐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내 선배들로 갈수록 더 그렇고 아빠하고의 막 애틋하고 좋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엄마랑만 있었지. 엄마들은 거의 일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아빠는 지금도 좀 어렵고 좀 그러지 않나? 근데 지금 많이 바뀌어가고 지금 아빠랑 더 친하던데 요새 애들은? 아니야? 민준이 약간 그래? 여학생들은 그래도 아빠랑 더 친하지 않나? 응? 아니에요. 지인이 아빠가 더 편해 엄마가 더 편해? 아빠 아빠 엄마 아빠 엄마? 그냥 비슷하네? 성격 차이인 것 같아. 그래? 수원이 아빠? 그래? 내가 단언컨대 나는 남자는 100% 엄마다. 아빠 엄마. 그게 왜 그래 지금? 왜 그래? 알았어 따겠다. 모르니까 또 비슷해? 오 대박. 비슷해? 나도 굳이 하라면 엄마. 그러니까 아빠 무조건 월등하게 아빠다는 없잖아. 아들들은 좀 그런 거 같아. 그러니까 딸을 낳아야 돼 이런 걸 보면. 왜요? 아들 낳았자. 근데 얼마나 옛날 우리 어른들은 남자애 낳아야 된다고 이렇게 남아선호 사상 엄청나게 그죠? 이거 진짜 할머니들도 우리 선생님 그 추석 되기 전에 1학년들 통합사회 시간에 시간 남아가지고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영화 애들하고 같이 봤거든요. 그 영화 혹시 본 사람 많이 있을 거야. 이 단어 공부하고 82년생 김지영 영화 보면 너무 좋겠는데 진짜 그죠? 나 빨리 학교가 그렇게 변했으면 좋겠어. 제발 대학교 입시를 위한 그런 기관이 아니 이런 얘기 하면 좀 그런가? 너무 좋습니다. 네. 대한민국 공교육 화이팅. 그 영화를 딱 봐야 이거 지금 100시간 설명하는 것보다 그게 너희들한테 느끼는 것도 많고 할 텐데. 그지? 아쉽다. 자, 아무튼 요런 요인 때문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 해결 방안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 나오는데 요것도 여러분들이 교과서 읽어보시고 정리해보세요. 네. 뭐 교과서 내용만 정리 안 해도 되고 그냥 너희들 생각도 쓰고 그래. 너희들 노트니까 네. 어떻게 하면 우리 성차별에 관련된 거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내용들 한번 정리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성불평등까지만 얘기를 하고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 하나 남은 게 빈곤 문제잖아요. 이제 빈곤 문제하고 기출 문제 몇 개 풀어보고 이렇게 해서 끝내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영상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빈곤 문제 세 번째 빈곤 문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과서 위에 나와 있는 그림 먼저 볼 건데요. 같이 지금 여기 남자 여자 전부 다 가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여자가 얘기하는 가난은 새끼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할 정도로 가난해라고 이렇게 하는 가난의 밑줄이 쳐져 있고, 이 오른쪽 사람은 내 소득은 저 가운데 사람의 뭐뭐만 원의 반도 안 되네, 나는 가난해라고 하면서 가난하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결국 둘 다 가난이라는 똑같은 말이지만 이 가난이 어떤 의미로 가난하다는 의미인지 이것도 한번 알아볼 수 있는, 우리가 사회 불평등 여러 가지 중에 빈곤 문제인데 그 빈곤 문제 중에서도 가난하다고 하는 뜻이 정확히 어떻게 사회에서 기준을 정하고 이름을 붙이는 것인지 그거를 한번 알아보는 시간으로 빠르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빈곤의 의미라고 한다 그러면 기본적인 욕구 충족, 아까 그 여자 그림 속의 여자가 얘기했듯이 세 끼의 밥을 먹는 것, 그리고 뭐 추위나 더위를 피할 옷을 입는 것, 뭐 그 집이 있는 것, 뭐 의식주, 기본적인 그런 욕구 충족에 필요한 자원이라든지 소득이 결핍되어 있는 상태가 지속되는 것을 우리가 빈곤이라고 합니다. 의미는 뭐 어렵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왜 빈곤이 일어나냐 원인으로 쭉 본다 그러면 이 필요한 자원이나 소득을 계속 얻어야 되는데 그러한 능력, 그걸 얻기 위한 근로를 해야 되는데 그런 능력이 상실된 경우, 뭐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그렇죠? 신체나 정신적인 어떤 문제로 인해서 근로 능력이 없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런 게 있지만 의지가 없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 개인적인 원인들이요. 성취 동기, 뭐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동기가 부족하다든지, 이러한 원인과 더불어서 사회제도, 사회보장제도가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 이걸 우리 사회보장제도가 미비하다라고 보는데, 이러한 원인 때문에 빈곤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근로 능력이나 성취 동기를 키우는 게 문제 해결 방안이 될 거고, 사회적으로는 사회보장제도를 더 충족시켜줘서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해결 방안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의 포인트는 아까 그림에 나왔던 남자와 여자의 그 가난이라는 뜻이 어떻게 다른 건지, 그 빈곤의 유형으로 절대적인 빈곤, 상대적인 빈곤, 이렇게 나눠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일단 절대적 빈곤이라고 한다면 최소한의 생활 유지, 최소한의 하루에 세 끼 먹을 돈, 최소한의 내가 추위나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집을 얻고 살 수 있는 그런 정도, 그런 최소한의 생활 유지를 위한 자원이나 소득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를 그냥 절대적 빈곤이라고 합니다. 이 상대적 빈곤하고 의미를 대조해서 보면 되기 때문에 이런 정도로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빈곤하다는 의미는 남들하고 비교를 할 필요 없이 그냥 최소한의 생활 유지를 위한 자원 소득이 그냥 부족한 상태를 절대적 빈곤으로 한다. 그래서 주로 이제 저개발국에서 많이 절대적 빈곤이 나타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그 기준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도대체 어디까지가 최소한의 생활 유지를 위한 자원 소득의 양이냐, 이걸 넘으면 최소한 생활 유지는 할 수 있다고 보는가,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은 요 밑에 나와 있는 최저생계비를 활용해서 절대적 빈곤이냐 아니냐를 구분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따가 좀 자세히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상대적인 빈곤이다 그러면 어느 정도로 부족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회 구성원 대부분의 사람들에 비해서 아까 말한 자원 소득, 이것들이 얼만큼 상대적으로 내가 부족하게 갖고 있는가를 비교해서 판단하는 빈곤을 상대적인 빈곤이라고 합니다.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이 빈곤은 사실은 어떤 그 절대적으로 개발이 좀 어렵고 개발이 덜 되어 있는 우리 개발도상국, 저개발국이라고 불리는 이런 나라들보다는 선진국에서도 많이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죠. 상대적인 빈곤은.
당연히 소득 격차가 심화되면 될수록 이 상대적 빈곤 문제는 더 부각이 되겠죠. 특히나 우리나라도 사실 지난번에 우리 핵 정리하면서 봤던 표에 의하면 소득 격차가 굉장히 심한 나라 중에 하나로 수치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우리나라 경제 개발의 특성이 다른 나라하고 또 다른 점 중에 하나가 급속한 경제 성장이잖아요. 이렇게 급속하게 쭉 수직으로 상승하는 경우에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이 소득 격차 심화라는 문제가 부작용으로 따라오게 되는데, 그런 때 어떤 상대적인 빈곤감을 많이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도 기준이 필요한데, 이 기준은 뭘로 하냐면 이 중위소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중위소득. 그래서 이 포인트는 이 중위소득을 활용한 상대적 빈곤을 측정하는 법, 최저생계비를 활용해서 절대적 빈곤을 어떻게 측정하는가, 요거를 알아내면 이 단어는 끝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먼저 절대적 빈곤, 아까 말한 최저생계비, 절대적 빈곤을 측정하기 위해서 말하는 최저생계비는 아까 얘기한 대로 최소한의 생활을 위한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건복지부에서 그 해마다, 그러니까 전년도에 다음 연도 물가 상승률이나 이런 거를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를 만들어서 발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발표한 거죠. 2020년 올해 최저생계비는 1인 가구는 105만 4,316원, 2인 가구는 뭐 179만 5,188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두 명이서 사는 가구라면 최소한 그 두 명이 세 끼 먹고 최소한의 필요한 생필품을 사고 집을 얻어서 살고 하는데 드는 한 달에 필요한 금액이 179만 5천 원 정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최저 생계비가 2인 가구인데 179만 원보다 소득이 적은 가구를 최저 생계 절대적 빈곤 가구다라고 부르는 거죠. 이해가시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득이 최저 생계비 미만인 가구를 절대적 빈곤 가구로 산정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그 봤던 상대적인 빈곤하고 관계없이 그냥 이 딱 절대적 빈곤만 놓고 본다 그러면 다른 가구들이 월급이 얼마 되고 소득이 얼마나 되고 뭐 자원이 얼마나 많고 이런 거는 전혀 상관이 없고요. 그 가구가 국가에서 정한 최저 생계비에 소득이 미치냐 못 미치냐로만 판단하면 된다는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최저 생계비로 예를 들어서 여기 나와 절대적 빈곤 가구로 산정이 되면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고 사회보장제도 지원 혜택을 받는 그런 가구로 선정이 됐는데,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지금은 이 최저생계비보다 여기 보시는 중위소득, 즉 그 아까 얘기한 상대적 빈곤에 의한 빈곤 가구를 따져서 사회보장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식으로 2016년부터 완전히 바뀌었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중위소득을 한번 보시면, 선생님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어요. 중위소득은 어떻게 산정하냐면, 예를 들어서 한 나라에 7개의 가족이 살아요. 가구 7개의 집이 사는데 A 가구, B 가구, C 가구에서 G 가구까지 사는데, 중위소득을 어떻게 구하는지 여러분들한테 단편적으로 보여주려고 선생님이 만든 예입니다. 이 가구들을 소득 순으로 배열을 합니다. 제일 많이 버는 집부터 제일 소득이 적은 집 순으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A집은 연 소득이 3천만 원, B집도 3천만 원, C집도 3천만 원, D집은 2,800만 원 쭉 해서 F집, G집은 500만 원밖에 안 돼. 차이가 많이 나죠. 6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일렬로 쭉 세워요. 소득 순으로. 이 나라는 7가구밖에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만약에 평균 소득이 얼마입니까? 이 나라의 가구의 가구당 평균 소득이 얼마입니까? 하면 어떻게 구하면 되겠습니까? 이 금액들 다 더해서 나누기 7하면 될 것 같은데, 그쵸? 어렵지 않게 우리는 평균 소득을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평균 소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중위소득이잖아요. 중위소득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간단하게 구할 수 있어요. 잘 보세요. 중위소득은 어떻게 구합니까? 하면 7가구라고 했잖아요, 총. 그럼 1번부터 2등 소득, 3등 소득, 4등, 5등, 6등, 7등 쭉 세워놓고 평균 소득이 얼마인지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이 7명 중에 가운데 있는 친구, 가장 가운데 순위로 소득이 되어 있는 친구의 소득, 이 소득이 바로 중위소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D인데요, D. 2,800만 원이 이 나라의 중위소득이 되는 겁니다. 한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평균 소득하고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겠죠. 어찌됐든 간에 이 가운데 일렬로 세웠을 때 소득 순으로 배열해서 가운데 가구의 소득을 중위소득으로 한다는 점. 중위소득의 의미는 아시겠죠? 이걸 기준으로 상대적인 빈곤을 측정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나라 중위소득을 딱 보시면 2인 가구가 299만 원, 1인 가구가 175만 원, 3인 가구 387만 원 이렇게 산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2인 가구에서 금액하고 다르잖아요. 그거는 그냥 최저생계비고 이거는 중위소득이고. 그래서 두 가지 기준이 있는데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주느냐 얘기가 나왔을 때 지금은 중위소득으로 즉 상대적 빈곤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고 소득 격차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발전이 너무나도 더뎌가지고 국민소득이 너무 낮은 나라 같은 경우는 상대적 빈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절대적으로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가구들이 대부분인데 그런 나라에서는 최저생계비가 주가 되겠지만 어느 정도 발전을 하고 소득 격차 때문에 어떤 그런 갭이 있는 나라들은 대부분 다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이걸 기준으로 해서 사회보장제도가 마련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인터넷 지금 검색창에다가 중위소득이라고 딱 쳐보면 실제로 지금 뉴스를 한번 눌러볼까요? 뉴스를 보시면 대부분이 선생님 어떤 걸 보여주려고 하냐면 예를 들어서 코로나로 인한 어떤 긴급 생계비 지원이라는 뉴스잖아요. 5일 전에 나왔던 뉴스인데 쭉 보시면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보시면 청송군이 코로나 피해로 인해서 생계가 곤란한 위기가구에다가 긴급 생계비를 지원을 한다. 지원 대상이 누구냐? 가구 소득이 25% 이상 감소를 해야 돼요. 일단 25% 이상 감소를 했고 여기다가 중요한 게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중위소득이라는 표현을 쓰죠. 즉 최저생계비에 미비한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절대 빈곤 가구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준 중위소득이 75%니까 100가구가 일렬로 쭉 섰다고 했을 때 소득순으로 100가구가 쭉 섰다고 했을 때 1등부터 25등까지 소득을 받는 애들 빼고 26등부터 100등 친구들 중에 가구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집에게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거기다 하나 조건이 또 있네요. 여기 재산이 3억 원 이하이면서.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첫 번째 지원 대상은 가구 소득이 25% 이상 감소했어야 돼요. 월급이 한 달에 100만 원 받던 가구였으면 75만 원 이하로 떨어졌어야 되고 두 번째 중위소득이 75% 이하로 즉 1등부터 100등까지 소득순으로 쭉 했을 때 중위소득의 50%를 얘기를 많이 하는데 75%니까 1등부터 25등의 소득의 순위에 있는 사람들은 빼고 그러면서 재산이 3억 이하여야 된다. 그래서 뭐 지급액이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이런 식으로 신청해서 받을 수 있다. 선생님 왜 저희 집은 이거 할 수 있나요? 막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지금 이거 청송군이에요. 청송군 지자체별로 지금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뭐 마포구도 하고 있네요. 여기 서울특별시 마포구라는 지방자치단체도 기준 보니까 25% 이상 감소했고 가구원 전체 소득의 합의 기준 중위소득이 75% 이하이면서 재산이 6억 원. 좀 다르네 청송하고 재산이 또 6억 원이 넘는 집은 안 해주네요. 이런 식으로 어쨌든 선생님이 하고 싶었던 얘기는 절대적 빈곤보다는 상대적 빈곤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빈곤 문제도 마치도록 하고요. 핵 18 내용 묶어가지고 영상 올리겠습니다. 핵 18 내용 잘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핵노트 열심히 정리한 뒤에 우리 다음 주가 언제냐면요. 잠깐 달력을 보면 10월 26일부터 30일 다음 주 중에 여러분들 수업 2시간 들었는데 두 번째 시간 끝나고 핵노트 걷어가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잊지 마시고 부지런히 정리를 잘 해주시기 바랄게요. 오늘 핵 18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